안녕하십니까, 정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한국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한국전쟁에 있어서 주연은 감독 누굴까요?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이 한국전쟁을 총 연출한 사람이, 총 감독하고 조정 통제한 사람이 그 당시 강대국이던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보통 스탈린이 냉혹하고 교활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정 환경이 좀 복잡하고요, 좀 안 좋게 컸는데 치열한 공산당 내에서의 권력투쟁에서 성공해서 결국 대빵이 됐죠. 지도자가 됐죠. 스탈린이 젊었을 때 한 일이 주로 혁명 자금 확보, 은행 강도, 철도, 수송 차량 털기, 이런 밑바닥을 많이 전전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자기 속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냉혹한 인물입니다. 국제관계도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자기 이속에 따라 이끌어 나갔죠. 국제관계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탈린은. 한국 전쟁에서도 김일성과 박헌영의 무력 통일론을 이용해가지고 스탈린은 자기 자신의 세계 전략을 펼쳐나갑니다. 이게 한마디로 음모론이기도 한데,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한데, 일부러 북한군의 승리를 방해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군의 참전을 방치하고 그리고 북한군이 패해서 철수할 때 중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미국과 싸우게 만들고, 그 배후에서 스탈린 자신은 소련의 공산당 지도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이런 다목적 전략을 스탈린은 추구합니다.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허가해 주는 데 있어서 중국의 동의, 그러니까 모택동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이 중국을 연루시키기 위해서죠.
필요한 상황 발생 시에 중국을 이용해 먹으려고. 미군이 이제 북한으로 진격할 때 중공군이 파병하라고 스탈린은 압박을 많이 했는데 중국 공산당에게 중국 공산당 대다수 고위 관료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전쟁할 시기가 아니다. 우리가 진다. 엄청나게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은 갓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그 내부 혼란이 상당하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내부 혼란을 정리하고 또 만주에 있어서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중국 공산당 주도의 만주 확보를 위해서 한국전쟁에 참전이라는 무리수를 둡니다. 중공군이 엄청 손해를 많이 봤는데 중공군이 참전하면 스탈린은 공군력을 후방에서 이제 미군 기가 활보하지 않게 공군력으로 엄호하겠다, 전공군을 엄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킵니다. 미안하지만 스탈린은 미안하지만 우리 소련은 미국과 직접적인 전쟁을 할 수 없다. 미안하지만 그냥 참전한 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공군력의 엄호를 제공할 수가 없다. 근데 결국 참전했죠. 중공군이. 나중에 소련군도 참전을 하긴 합니다. 소련 공군이 중공군 군복을 입고 중국말로 교신을 하면서 소련 전투기들이 제한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죠. 이제 전쟁이 지속되면서 후반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처음에 이제 스탈린은 소련 공군의 업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엄청 피해를 봤는데 그럼에도 중공군이 엄청나게 승리를 거두죠. 북한 지역에서는. 야간에 미군과 한국군의 허를 찌르는 기습작전을 동시다발적으로 대량으로 시행함으로써 중공군은 어느 정도 군사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북한 지역에서. 스탈린의 소련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소련의 세계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군사 역량이 한반도로 집중되니까 유럽에서 이제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스탈린의 소련은 동유럽에 대해서 더 통제권을 강하게 확보할 수가 있었고 또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더욱더 소련에 의존하게 되는 지원을 더 받아야 되니까 전쟁을 하니까 물자 지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소련이 이제 중국 땅에 비행기도 제공하고 비행기 공장도 제공하고 군수 공장을 많이 제공합니다. 중국군이 이제 공군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도 이득을 얻은 거죠. 또 만주에 대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중국 공산당이 영향력을 확보했으니까. 그 당시 만주는 이제 소련의 영향권이었거든요. 여순 대련이라든지 또 고강이라는 만주에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있었는데 친소련파라서 나중에 숙청당합니다. 한국전쟁을 회고해보면 스탈린은 굉장히 냉혹하고도 치밀하게 이기적으로 소련의 세계 전략을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죽어나는 건 이제 약소국이죠. 한반도, 우리 한국, 그리고 북한. 50년대 말에 일본에 살던 제일동포들이 많이 북한으로 이제 적십자를 통해 가지고 갑니다. 북송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데 93,000명인가 하여튼. 일단 이 제일동포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북한 정권이, 김일성 정권이, 북한 남자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전쟁통에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제일교포들이라도 확보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때 전쟁 직후였지만 김일성 정권이 소련, 중국, 또 동구권에서도 엄청난 물자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간 살만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교포들이 받는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하여간에 그 스탈린의 의도에 따라서 전쟁이 계속 길어지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소모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야 소련의 입지가 강화되니까 유럽에서도 강화되고 아시아에서도 강화되고. 죽어나는 건 이제 한반도 민중들이죠. 강대국 이익에 따라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선제 타격 계획이죠. 6.25 전쟁 작전 계획서가 북한군에.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아십니까? 소련군이 작성한 겁니다. 소련군 장교단이, 소련군 장교들이, 한인 1세들, 소련에서 살던 한인 교포들, 조선인 교포들이 대거 이제 북한 지역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군사교육을 배웠으니까 군 장교로 복무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또 소련 군사 고문단이 한국전쟁 지도를 감독했고, 김일성 집단은 영향이 없죠. 걔들이야 정규 교육도 못 받았고 또한 군사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죠. 김일성은 스탈린이 두었던 체스판의 하나의 조리였던 것입니다. 죽어나는 건 이제 김일성, 이제 박헌영의 잘못된 선택으로 죽어나는 건 이제
약소국인 한반도 민중들이죠. 세상사가 냉혹하듯이 국제관계도 냉혹합니다. 북한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터로 불 뗀다. 한국 전쟁에 있어서 가장 남는 장사를 한 국가가 이제 소련, 스탈린. 이런 소련 스탈린의 꼭 먹고 알 먹기 전략을 위해서 약속이었던 이제 한반도, 희생양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소국 지도자일수록 정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심사숙고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 한 번 잘못 태어나면, 잘못 만나면 그 밑에 민중들이 아주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많이 죽기도 하고 비극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이 사례는 어차피 한반도는 이제 세계 강대국들의 교차점이고, 실력 행사에 가장 만만한 약소국이기 때문에 스탈린이 한국전쟁에서 행했던 역사적 행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